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단원 학습 목표를 보면 교술 갈래의 특징과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한다. 여러분이 이걸 하게 하려고 나라에서, 뭐 나라는 아니고 아무튼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이 단원에다가 이 작품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니네 이거 달성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교술 갈래의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교술 갈래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술 갈래라는 건 이렇습니다. 사실을 서술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는 갈래, 뭐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갈래를 교술 갈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필이 있습니다. 그냥 교술 갈래가 거의 수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실을 서술하는 거, 서술 그 경험, 뭐 있었던 일 이런 걸 서술하니까 수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경수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교술갈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수필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필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형식이 자유롭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형식이 자유롭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뭐 소설 같은 경우도 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든가 이런 형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수필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 그러니까 수필은 좀 자유롭고 소재도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만의 생각이라든가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넣기가 좋죠.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읽어주지 않을 뿐이지. 네, 쓸 수는 있다. 그리고 수필을 쓰는데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전문적이지 않은 글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재가 다양하다. 신변잡기적이다라는 말하고 좀 일맥상통한데요. 신변잡기적이다라는 말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좀 다양하죠. 위트가 있는 글이다. 위트. 이걸 왜 위트가 있는 글이다라고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트는 우리말로 재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 속에 재치가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위트가 있는 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위트라고. 뭐 대부분의 책에는 이제 위트라고 써 있습니다. 어쨌든 위트가 있는 글, 재치가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제 글인데 보시면 글쓴이가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자연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바라보며 생명탄생의 근원을 성찰했다. 자, 그러니까 뭐 했어요? 경험을 제시했죠. 그죠?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경험, 이걸 바라본 경험을 제시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 뭐 생명탄생 발음이 왜 이럴까요? 생명탄생의 근원을 성찰했다. 그죠?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제시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 선정. 이 왜 이 작품을 선정했느냐 보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밝혀 교술 갈래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죠? 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교술 갈래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특징적 문체가 드러나 있어서 이 작품을 본문 제재로 선정을 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요 작품은 이제 수필이고 사색적이다. 사색적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떤 원리를 궁구하거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 이런 걸 사색적이라고 합니다. 경험적이다. 특징을 보면 경험을 통해 한 줌 흙에 담긴 생명의 근원을 생각했다. 글쓴이의 사색을 담고 있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제 우리는 뭐 아마 이제 사람, 인간을 말하는 것일 것 같고 이게 사색적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오래전 봄날, 자,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정원에 앉아 있다가 장미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엇인가 팔짝팔짝 뛰어 깜짝 놀라 살펴보니 아주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였다. 이 도시의 정원에 청개구리 새끼라니. 자, 이걸 보고 글쓴이는 사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광교에 가면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 거기 갔었는데
개구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아파트 안에 뭐 정원 같은 걸 이렇게 해놨는데 개구리가 되게 많아서 예, 개구리 우는 소리가 밤에 엄청 심하게 들려요. 뭐 그런 곳도 있긴 합니다. 수원도 도시예요, 여러분. 예, 수원도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 도시의 정원에 청개구리 새끼라니 저는 많이 봤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개구리를 다시 보니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내가 잘못 봤냐? 잘못 봤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초여름 잔디를 깎다가 뭔가 팔짝팔짝 뛰면서 영산홍 나뭇가지 사이로 숨어버리는 물건이 있어 재빨리 뛰어달려가 바라보니 어린아이 주먹만한 개구리 한 마리였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구리를 봤는데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개구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개구리는 그늘진 나무숲 사이에 숨어 가만히 앉아 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봄에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던 그 청개구리가 자라서 어른 개구리가 되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흑갈색 개구리였다. 도대체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어디에서 찾아왔는가? 나는 신기해서, 자, 신기해하고 있죠. 이런 건 왜 체크하게 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그런 문제 보다 보면 윗글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묻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심리 변화나 정서 변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신기했구나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았다. 우리 정원 잔디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은 여기저기 퍼져서 아내가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퍼졌다라는 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가족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 다른 가족들도.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집 정원에 개구리가 있어요, 여보. 알고 있는데. 아들 녀석도 어느 날 잔디밭에 나갔다가 맨발로 뛰어와서 소리쳐 말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 개구리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개구리다, 개구리. 우리 집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맨발로 뛰어오는 아들 녀석의 기쁜 표정은 마치 우리 집 정원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기쁨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었다. 이게 좀 이제 옛날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 우리 집 정원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유전이 발견되면 되게 기쁠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보다 더 강렬한 것이었다. 근데 사실 뭐 유전이 발견이 안 돼봤으니까 그때보다 더 강렬할지는 모르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표현대로 우리 집 마당에 개구리 한 마리가 숨어 살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개구리죠.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도시의 한복판 정원 속에서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태어났음일까? 궁금해합니다. 이걸 궁금해해요. 어떻게 개구리가 왔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정원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영산홍 나뭇가지 아래의 숲속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다. 행여 그 나뭇가지 그늘 어디엔가 개구리가 숨어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팔짝 뛰어오르기라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원이 우리와 함께 살아 생명력을 지니고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곤 했다.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가 나타났다. 개구리가 나타났어. 가족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맨발로 달려가 개구리를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기뻐 쳐다보고 손뼉을 치며 반가워했다. 그래서 정원에서 개구리를 발견했고 그 개구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궁금해했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개구리가 함께 있는 것이 기뻤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별 내용은 없어요. 정원에서 살고 있는 것은 개구리뿐만이 아니다. 자, 이제 다른 거 얘기할 건가 봐요. 한낮에 잔디밭을 걸어가면 이따금 풀 사이에서 날개를 접고 잠자던 나방들이 놀라서 푸드덕 날아오르곤 하는데 전 나방 되게 싫은데 이 나방들을 먹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넘는 참새들이 날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참새들도 우리 정원에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먹이를 찾으러 오니까. 아침잠이 많은 나는 의례 새벽이면 떼지어 지저귀는 참새떼의 제잘거리는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했다. 도대체 저 참새떼가 뭐 먹을 것이 있어 정원의 나뭇가지로 날아오고 저렇게 시끄럽게 잔디밭 위에 뛰노는가 궁금해서 오랫동안 살펴보았더니 참새들은 잔디밭 위를 뒤져 한밤중을 날아다니다가 피곤하여 지쳐 풀섭에 잠든 나방들을 사냥하여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참새가 하도 많이 날아오길래 나는 아침에 자는데 여러분 참새가 아침마다 날아오면 되게 시끄러워요. 얘네가 짹짹짹짹 거리거든요. 엄청 시끄러워. 예전에 저 살던 그 방에 2층 방이었는데 그게 전봇대 위치랑 딱 맞아요. 이게 그 창문이. 그래갖고 내 방 창문 앞에 참새들이 모이는 곳인가 봐. 아침만 되면 얘네가 모여가지고 짹짹거리는 거예요.
한 7시 정도만 되면. 근데 저는 보통 한 11시는 돼야 일어나거든요. 요새는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요새는 한 9시쯤 일어나는데 그때는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11시, 12시 뭐 이렇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아침만 되면 얘네가 짖으니까 아우 시끄러워가지고 꼭 잠을 깼죠. 그럼 되게 짜증납니다. 예. 왜냐면 나는 한 4시 자거든. 4시에 자서 보통 한 11시에 일어나려고 이제 4시에 자는데 얘네가 7시부터 지저귀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분명히 짜증이었을 거야. 아니 도대체 저 참새들이 왜 날아오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나방들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보시면 이 황량한 도시의 어느 곳에서 저렇게 많은 새가 알로 태어나고 부화하고 새끼가 되어 자라나 저렇게 날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 먹고 있음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새들이 좀 있어요. 보면 새들이 있는데 얘네가 어디서 알을 낳고 어디서 뭔가 그런 생활을 하는 걸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왜냐면 도시에는 그런 게 딱히 없잖아. 그죠? 뭐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아침마다 날아오는 새들이 고마워서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죠.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수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치관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나는 일간 조만간 나무로 만든 새 집을 하나 사다가 나뭇가지 위에 걸어줄 생각을 했다. 정원에 날아드는 새는 참새들 뿐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새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들의 노랫소리도 제각각이고 그들의 모습도 제각각이어서 새 집을 사다가 나무 위에 걸어두면 분명히 집새 한 마리쯤은 그 안에 들어가 알을 낳고 살림을 차릴 것이다. 나는 그 새에게 전세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호화주택을 분양해 줄 생각이다. 이런 것 뭐냐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호화주택 이런 거 비유적 표현. 뭐 의인화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택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호화주택을 분양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의인화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인화도 뭐 당연히 비유이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얘기하냐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의인화를 사용했다 아니면 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게 옳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살아있는 것이 어디 새와 개구리와 나방 같은 동물뿐이랴. 그 다음 살아 숨쉬는 것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큐라는 이게 이제 일본 시인인데 이 일본 시인의 시를 직접 인용을 했어요.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뭐 되게 당연한 소리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과형들이 이런 거를 보면 별 느낌이 없을 거고 문과생들이나마 그냥 좀 조금 느낄까 말까? 요즘 학생들은 이제 이런 어떤 감성이 좀 없기 때문에 감성이 있긴 있는데 옛날 감성이랑 좀 다르죠. 이런 건 되게 옛날 감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벚꽃 가지를 부러뜨리면 당연히 꽃이 없죠. 당연히 없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감성이야. 그냥 그러니까 신기하다. 자연의 신비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진짜로 이걸 부러뜨리면 그 안에 벚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러뜨린 건 아니야. 예?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생명이 꽃이 피어나는 이런 것이 좀 신비하다. 뭐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정원에는 돌아가며 아주 작은 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지금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사람 뭔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 밖에도 많이 있다 했죠. 그 밖에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새 집을 지어 이사했기 때문에 정원에는 아주 어린 나무들이 심겨 있는데 이 모든 나무와 꽃들이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와 꽃들 바로 이것이 그 밖에도 많이 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번 살던 집에서 모과나무 한 그루를 캐다가 이식한 것이 가장 큰 나무이고 보면 우리 집 정원은 어린 나무들의 유치원인 셈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다 작아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잎을 피우고 대추나무는 그것대로 싹이 자란다.
한 해 터울로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나던 모과나무가 1년 전에 4개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라 기대를 해도 이식하여 옮긴 첫 해라. 나무도 몸새를 한다던데 제대로 열매를 맺을까 염려했지만 다닥다닥 가지마다 새파란 모과 열매가 무수히 맺혀 있었다. 자, 그러니까 모과나무가 한 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한 해에는 열매가 적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4개 열매, 얼마 안 맺힌 거야. 얼마 안 맺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열리겠지라고 기대를 해서 옮겨 심은 거죠. 근데 이제 옮겨 심고 첫 해라서 나무가 과연 이제 자리를 잡았을까, 몸살을 해서 많이 못 여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닥다닥 많이 맺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큐의 시처럼 그 한겨울에 저 혼자만 우리 식구와 함께, 그래서 저는 모과나무죠. 의인한 거예요. 의인화예요. 우리 식구와 함께 이사와서 덩그러니 한설 몰아치는 정원에 홀로 서 있던 모과나무가 혹시는 죽지는 않을까. 나는 몇 번이고 모과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보기도 했다. 정원사의 말인즉 한겨울에 옮겨 심은 나무는 살 가능성 반, 죽을 가능성 반이라던데 더욱이 보일러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넘쳐 나무 뿌리 부분을 적셨으니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여 나는 가슴도 아프고 슬퍼서 행여 그 나무가 죽어버릴까 자주자주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았다. 이건 뭐 이제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 건데 옛날 집들은 이렇게 기름 보일러를 썼어요. 기름 보일러. 우리 집도 기름 넣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가스가 다 돼 있죠. 도시가스. 이 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수도관처럼 가스가 배관이 다 설치가 돼 있어야 이게 이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에는 이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정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런 집들은 도시가스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난방을 하느냐? 전기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기름 보일러. 근데 이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기름 보일러도. 예.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 않겠죠, 사실. 예. 뭐 환경에 좋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나무를 떼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돼요, 이건. 그래서 보일러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이제 적셨기 때문에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았는데 그 안에 수액이 흐르고 있다면, 물기로 촉촉하게 흐르고 있다면 이 나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 문단 보면 조급한 성격의 나는 하루에 한 번쯤은 나무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보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기도 했는데, 아니 너무 하루에 한 번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가지가 그럼 나만 압니까? 다 부러뜨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지 속에는 이큐의 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나 보라. 여러분, 이 그러나 보라가 연설적이고 영탄적인 어조인데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건 아까 시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죠? 시에도 그러나 보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라.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 봄이 되자 모과나무에는 연분홍 수줍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더니 잎새도 눈부시게 피어나고 그 꽃잎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온 벌들과 나비들이 꽃가루를 모아 열매를 맺게 하더니 저리도 많은 모과가 열리게 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명의 경이로움,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경외감. 이 경외감이라는 건 놀랍고도 두려운 건데, 그래서 두렵다는 좀 약하고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생명이라는 건 정말 놀랍구나. 이런 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이 황량한 도시의 어느 곳에서 별들은 날아오고 이 도시의 어느 곳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신기해하고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도 그냥 제멋대로 불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화분들도 함께 실어날라 꽃사과의 꽃잎을 떨어뜨리더니 어느새 저희끼리 짝짓고 저희끼리 신방을 차리고, 신방이라는 건 이제 신혼부부의 방을 뜻해요. 신방을 차리고 임신케 하여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지가지마다 꽃사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했다. 자, 이거 의인화죠. 뭐 지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됐다, 뭐 이런 말인데 의인화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죠? 바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람 덕분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무 의미 없이 부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구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진 않죠. 그죠? 지구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바람이 부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는 아니고 바람은 그냥 부는 거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에너지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고, 생명은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좀 그런 게,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자연과 인간을 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뭐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을 수 있죠. 그죠? 예, 이건 약간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합니다만, 뭐 이건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바람, 이런 바람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또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큐의 시처럼 감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감은 보이지 않고 대추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대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제 가을이 오면 감나무에는 감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주저리 주저리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저리 주저리 이런 건 의태어예요. 음성상징어 의태어가 사용되었다. 아, 그리고 가끔 의태어가 사용되면요, 의태법으로 보게 돼요. 이건 뭐 시에서 보는 거긴 합니다만, 이걸 따로 그냥 의태법이라고도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음성상징어 쓰였다. 그들을 위해 내가 따로 할 일은 없다. 그저 내버려 두면 그뿐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의미죠. 자연, 스스로 자자의 그러할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자연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다 부시고 베고 뽑아가고 캐가고 하니까 이 자연이 이제 고갈되고 지구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죠. 태양은 제가 알아서 알맞게 온도를 재어 열매를 숙성시킬 것이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태양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자연인 거죠. 그렇죠. 태양은 제가 알맞게 온도를 재어 열매를 숙성시킬 것이며 때맞춰 내리는 빗물은 저희끼리 알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메마른 나무의 뿌리를 적셔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잘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없다. 그 다음, 모과나무에서는 노란 모과들이 알알이 열매 맺어 향기를 피울 것이고, 계속되고 있죠. 지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살던 개구리가 만약 우리 집 식구의 희망사항처럼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아마도 우리 집 땅속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기나긴 겨울잠을 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흙 한 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흙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이것도 영탄적이죠. 요거 영탄적이에요. 흙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자, 흙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모든 것이 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조금 갑작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여기서 결론이 나버린 게 아닐까. 이큐의 시처럼 그대 나아가 뜰하게 흙 한 줌을 떠서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흙 한 줌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풀이 우거지고 개구리가 태어난다. 그 흙 한 줌 속에서 감이 열리고 대추가 매달린다. 우리의 육체도 그 흙 한 줌에서 비롯되어 태어난 것이니 이건 기독교인가? 네.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이 죽으면 흙이 되죠. 이제 땅에 묻으면 흙이 되고 그것이 이제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어서 땅에 영양분을 주고 그 영양분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곡식을 인간이 먹고 그럼 또 인간이 그걸 먹는 거. 결국은 이제 그 시체에서 나온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아무튼 거기서 나온 영양분들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결국은 그 흙에서 온 것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다시 그 흙으로 돌아간 나의 영양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흙에서 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자연 순환
생태계 순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잡서에는 별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둘 다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학교 프린트, 학교 필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별 얘기가 없으면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이걸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별 얘기가 없으면 생태계 순환적 관점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답을 내린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질문, 의문형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건 왜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을까요? 질문의 형식.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독자에게 생각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아 너네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거 같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보면 이 스스로 작품 되짚어보기가 있는데 전 이거 보고 좀 놀란 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내용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제재 한눈에 보기 요것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요거 노트 정리할 때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학습활동 나와 있는데 앞에서 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다. 그죠? 요런 거 질문을 던지는 방식 요런 거 나온단 말이야.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왜 그러냐? 효과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문학적 형상화 방법, 교술 갈래의 특징, 이 글의 특징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개성, 개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관찰력, 사색적 인물 이런 게 개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5분간 봄봄, 동승 이런 작품들을 아마 같이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동승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배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동승도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5분간은 서정 갈래. 그죠? 우리나라의 갈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서정 갈래, 그다음에 이게 서사 갈래, 극 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운 게 교술 갈래죠. 이렇게 네 가지의 갈래가 있어서 각각 갈래의 특징들을 물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이해했냐? 그래서 시의 특징, 소설의 특징, 극의 특징, 수필의 특징 이런 특징들에 좀 더 포인트를 두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런 단어니 1단원 자체가 이런 갈래의 특징을 이제 처음 알려주는 뭐 이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두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고전수필이 한 편 나와 있어요. 이옥설이라고 이제 고전수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옥설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